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식품의약국은 월요일쯤 12살에서 15살 사이 10대에 대한 파이저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하고 부스터샷 접종 시기도 단축한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로라도주 사상 최대 피해 규모의 산불은 1분의 풋볼구장 넓이로 번져 피해가 큽니다. 기후변화와 연관 있는 산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관련 전화회담을 한 뒤 생산적이었다고 공동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경고를 한 회담으로 긴장 완화를 기대하기는 이릅니다. 제프리 앱스틴 전 여자친구가 미성년자 성착취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형량을 줄이기 위해 파워풀한 유명인들에 대한 증언을 할지는 가십인 듯 뉴스인 듯 세계가 주목합니다. 미국인은 2022년을 2021년 올해보다 덜 레스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단어는 여행, 가장 듣기 싫은 단어는 팬데믹과 트럼프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언론계의 탑 뉴스로는 팍스와 CNN이 우선순위입니다. 아이키아는 가격을 올리고 샴페인은 모자랍니다. 모두 공급망 문제로 생긴 일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지 한국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인사말은 이미 한국의 경우는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드리고 이제 미국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시간이 채 남지 않은 2021년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중국의 우한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뭐 폐렴 증세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딱 그 확증을 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한 장의 사진을 봤습니다. 2년이 되고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 백신이 완전하진 않지만 백신 접종을 맞는 것이 지금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코비드-19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사정으로 이 백신 접종을 맞지 못하고 어떤 나라는 간절히 원하지만 없어서 백신 접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본 한 장의 사진은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누군가 이 세계적으로 백신에 관해서 기부를 하고 또 그 자신들의 의료적인 재능으로 아주 정말 오지에 그 백신을 백팩에 담아서 아래에 보면은 눈이 있어요. 하얀 눈이 있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없는 것도 평지가 아니고 완전히 무슨 하이킹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오르막길을 또 등 위에 짊어진 백신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짊어지고 어딘가 오지로 가서 백신을 접종을 해주는 그런 의료진의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 연말에 보기 좋은 아름다운 사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2년을 꽉 채웠습니다. 500만 명이 숨지고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뭐 미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계에 37억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쭉 지내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들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이 그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도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았고 저 역시 그 방송 진행자로서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한국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모든 인력과 자원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풍부한 완전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더 부족함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그 실수와 부족함을 줄여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1년을 방송을 했는데도 때로는 그 여러분들의 그 격려도 많이 있었고 채찍질도 있었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건 틀렸잖아. 완전히 틀렸잖아 하고 혹독한 비판을 해주신 분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비판이 때로는 정말로 저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맞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맞지 않는 비판도 있고 그러나 모든 그 애정을 갖고 해주시는 여러 가지 그 사랑과 칭찬과 격려와 비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100%다 그 완벽하게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해서 늘 저도 때로는 주눅이 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울적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날들보다는 또 그런 순간보다는 너무나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그래도 정말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야 라는 그 느낌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 뉴스를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조금 더 넓고 깊어졌으면 하는 늘 이것은 갖고 있는 희망이고요. 그게 의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어쩜 공허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곧 삶과 연관이 되잖아요. 내가 더 옳게 사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보탬이 되는 그런 뜻에서 1년 동안 오늘의 미국을 진행해 왔고 2022년 내년도 마찬가지이리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냉혹하게 비난만 하지 마시고요. 조금 다독거려 주시기도 하고 또 무조건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그 모든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그 백신에 관련된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아마 식품의약국이 어린이들 파이저사에 관해서입니다.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백신을 12살에서 15살까지 접종하는 것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살과 17살은 이달 초에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그 백신 접종 승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12살부터 15살 사이까지 그렇게 되는 경우 지금 미국에서 12살에서 15살 이 10대 청소년이 180만 명이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접종을 맞고 나면은 어린이들조차도 최악은 피한다 해서 아마 질병통제국과 식품의약국이 이번 주 내내 미팅을 갖고 내린 결론인데 아무래도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면은 모든 것이 그 일손이 중단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공무원들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 1월 3일 2022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아마 그날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5살부터 11살까지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5살부터 11살까지는 어떻게 하는가? 이 그 어린이들 그룹에서는 면역력이 아주 약하다면 12살이 되지 않았더라도 뭐 1, 2, 3, 4 4살까지는 아니고요. 5살부터 11살까지는 아이가 면역력이 약할 때는 백신 접종, 이 부스터까지도 그 허용을 하는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부스터샷을 승인한다는 겁니다. 일반 백신이 아니라 부스터샷을 12살부터 15살 사이도 부스터샷을 승인을 한다는 거고요. 5살에서부터 11살 사이도 면역력이 약하면 부스터샷을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5살 미만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자도 이제 크루즈 타는 것은 피하십시오. 질병통제국의 권고입니다. 비행기 스케줄은 여전히 그 불안정하다고 연방항공국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도 해병대원 200명이 전역 조치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 안 받고 버티다가 거부하다가 그렇게 됐고 미네소타 병원은 지금 스텝이 부족합니다. 조금 있으면 로스앤젤레스도 지금 LA 카운티가 인구가 1,000만 명인데 2만 명이 지금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병원 문제 이제 곧 들이닥치겠죠. 미주리주는 테스트를 하는데 한 600대의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다.
테스트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리고 요즘은 뭐 로스앤젤레스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너무나 테스트를 그 부스가 설치돼 있으면 사람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테스트를 받기 힘들다. 그만큼 오미크론 변이가 증상은 약해도 널리 퍼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영국에서는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뭐 50 몇만 명, 60 몇만 명 이 양성 나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피크가 되고 또 그 사망자도 피크가 되고 피크를 치고 사망자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이때가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지나가는 시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영국 지금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은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피크를 친 것으로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케이스가 굉장히 많지만 사망자는 최근에 2,800명 하루 많았던 것이 1,400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문제는 오미크론이 끝나도 예측 불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스터샷 접종을 12살에서 15살 사이까지도 지금 허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굉장히 지금 중요한 뉴스인데 거의 1,000채의 집이 두 군데 커뮤니티에서 gone.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지금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돌밖에 남지 않았네요. 콜로라도주 북부죠. 볼더 카운티, 덴버 인근을 포함을 해서 이 그 두 군데 산불이 이제 두 군데에서 하나는 마샬 파이어고 그리고 또 미들 포크 파이어라고 역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랍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요. 그래서 뭐 루이빌, 콜로라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익숙하신 그런 지역이죠. 시속 바람이 115마일 이상 부니까 115마일이면 허리케인 그 카테고리 2, 3 정도는 되잖아요. 70 넘어야지 이제 허리케인이 되니까 불꽃이 번지는데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출근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입니다. 1분에 밤새 1분에 풋볼 구장만한 면적을 태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덴버 인근, 그쪽 인근 아무튼 두 군데 불로 집이 천체가 탔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대피했겠습니까? 최소한 3만 명 이상이 지금 대피 중이고 좀 전에 콜로라도주 주지사가 주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불이 나면은 사람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피해 사람들은 안 다쳤는가 다친 사람도 당연히 있고요. 아직 사망자 보고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생각하는 게 원인이 뭐지? 하는데 요즘은 원인을 생각할 때 예전 같으면 이게 자연적인 발생이야? 아니면 누가 담뱃불을 잘못했어? 캠핑하던 사람이 부주의했나? 하다가 방화? 가는데 요즘은 기후변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기후변화와도 연관이 있답니다. 아마도 전선으로 인해서 산불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하나 지금 덴버 포스트 같은 신문을 보면은 콜로라도주 북부가 지금 북부잖아요. 볼더 카운티 덴버 북부가 12월 말에 산불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랍니다. unusual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유난히 가뭄이었다는 겁니다. 가뭄이었으니까 마른 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콜로라도주도 기온이 너무 따뜻해서요. 7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이제 가을, 늦가을까지 다 지났는데도 날씨가 더웠고 늦가을, 가을이 끝나는 시점까지도 콜로라도주 그 산악지대에도 눈이 내리지 않은 것은 1882년 이후 처음이랍니다. 1982년이 아니라 1882년 이후에 처음 가을이 완전히 끝났는데도 눈 없이 첫눈 없이 가을이 끝났습니다. 게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리케인 카테고리 2, 3 정도의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이 같은 산불이 일어나는 거죠. 다행히도 오늘 덴버 등에는 겨울 폭풍이 몰아친답니다. 콜로라도주의 겨울 폭풍은 눈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눈은 습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온도 낮고 또 습도도 있고 하니까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에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조금 덜 힘드시겠죠, 그분들이. 소방관들이 산불 나고 할 때는 완전히 집에도 못 가고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좋지만 오늘에서야 겨울 폭풍이 몰아치고 눈이 오고 눈보라. 이것은 산불을 막는 데는 너무 늦은 겁니다. 결국은 기후 변화가 12월의 때 아닌 콜로라도주의 산불, 피해가 막심한 산불을 일으킨 거죠. 잠시 뒤에 굉장히 중요했었던 두 가지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0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12월 7일에도 두 사람 역시 그 줌 미팅 비슷한 형태로 만났었고 어제는 이제 그 두 나라가 공개를 하고 미팅을 하고 전화로 푸틴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정부 측의 발표가 있잖아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아주 뭐 생산적이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두 가지 길을, 투 패스를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또 이 러시아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그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러시아의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경고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미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산적인 미팅이라는 것은 항상 국가와 사람 간의 만남에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을 봐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이나 러시아에서나 이게 생산적이다라고 할 때는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에 10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그 국경 러시아와의 국경에 병력 배치한 것을 거둘 때가 어떤 형태로든 생산적인 미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것 아니고요. 2개월째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사이에 군대를 배치를 하고 있고 러시아가 요구한 것은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전에 구소련 연방국이었던 그런 국가들을 나토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나토군이 러시아로 볼 때는 러시아 주변이 이제 구소련에서 독립을 한 국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 나토군이 그곳에서 어정거리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의 얘기는요. 뭐 점잖게 외교적으로 우리 주변에 군사력을 포진시키지 말아라. 그것을 법으로 보장을 해라.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의 답이 두 갈래길인데 첫 번째는 외교, 두 번째는 실질적인 대가와 결과. 이것은 만약에 지금 10만 명 정도 포진해 있는 병력이 조금이라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에 미국과 나토는 그 지역 주둔도 더 강화하고 지금보다 우크라이나를 또 군사적으로 미국이 지원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알아서 해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의 얘기는 미국과 동맹국은 또 동맹국과 파트너는 만약에 러시아가 군사적인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응징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러시아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가 이렇게 전례 없는 개입을 하면은 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관계는 끝장이다. 최악의 상황이 온다. 러시아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어느 나라나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는 그만큼의 모험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거나 아니면 또 주변에 이렇게 그 나토군이 포진해 있으면 그렇다는 거고 말로는 좋게 그런데 행동은 아직 따라주지 않고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이다 하는 것은 경제적인 대가를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러시아는 그런 대가 치르면 안 된다고. 사실 미국에서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그 파이프라인을 그것을 다
해체해라. 미국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에서 많이 비난을 하고 있고, 그것은 미국은 독일이 워낙에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독일도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싼 값에 구입을 해서 여러 가지 뭐 경제 발전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독일이라는 유럽에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강대국인 동맹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러시아가 예뻐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로 경제 제재를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푸틴 대통령은 지금 12월 7일 미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러시아와 유럽, 그 나토 연합국가들의 관계가 예전에 그 쿠바 사태 때와 똑같다. 냉전 시대의 쿠바 미사일 사태와 똑같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정말 아차하고 이렇게 양보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 1962년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그 침공할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을 하면서, 그럼 10만 명의 군대를 왜 그곳에 국경 쪽에 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땅이잖아. 국경은 국경이지만 우리 땅에 우리 대통령인 내가 군대를 이리 배치하고 저리 배치하고 무브하는 것이 뭐가 문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어제가 목요일 바이든과 이 푸틴 대통령이 회담을 한 날인데, 바로 그 전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미국 그 국무장관이 또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자체는 미국 쪽으로 오는 거죠. 과거에는 구소련, 친러시아 쪽으로 많이 향해 있었고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치인 뭐 선거로 내쫓고 러시아 쪽으로 이제 그 사람들 도망가고 한 다음에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와 미국 쪽에 가깝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계속 얄미운 거죠. 그리고 저렇게 되면 하나하나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나라도 또 서방 세계로 넘어가나 민주주의로 넘어가나, 우리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러시아로서는 생각을 하는 거고 해서, 어제의 회담이 두 나라의 그 정부 대변인들의 말처럼 생산적이었는가 생산적이지 아니었는가는 1월 11일 아니 1월 10일 12일 13일 이때쯤이면 조금 더 드러나게 됩니다. 10일에는 러시아와 그 미국의 안보 회담이 제네바에서 있고, 다음 날 러시아와 나토 회담, 그 다음 날 13일이 유럽 안보 협력체 회의. 뭐 우크라이나를 유럽 연합에 가입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이제 유럽에서 의논을 해야지 될 문제잖아요. 미국이 원하지만, 미국이 원해도 유럽은 어쨌든 러시아와 가까이 있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바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과 러시아처럼, 미국과 유럽처럼 땅과 땅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더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또 협력을 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 나토에서는 그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을 완전히 막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가입시키고 싶다 이런 입장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미국과 러시아라는 거대 그 파워의 경쟁, 그리고 그 사이에 유럽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길레인 맥스웰이라는 뭐 어찌 보면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이 여성이 어린 아이를 성착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남자를 도와서 뭐 아이들을 뭐 여기서 여기로 이동시키고 나이 많이 든 남자들에게 같이 잠을 자게 하고 돈 좀 주고, 그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돈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몇백 달러 이런 거 큰 돈도 아니에요. 뭐 사치품도 좀 사주고 했지만, 그런 일을 해서 뭐 65년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소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 두 가지 또 다른 재판도, 관련 재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 여성이 원래의 전에 남자친구였고 지금은 감옥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사람에게 여자 아이들을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쟤 괜찮아 무슨 뭐 이렇게 보고 길거리 캐스팅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해서, 그게 이제 막 많은 남자들 이름이 지금 오고 가잖아요. 그 제프리 앱스틴의 개인 비행기를
오랜 동안 그 운전을 했던 비행기 조종사가 얘기하기를 그 비행기 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tas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탔다. 앤드류 왕자도 탔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한 것도 그 본인이 말하는 것이 보지 못할 수도 있죠. 당연하게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실 안에 있어야지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내가 아는 한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고, 그 비행기를 타고 뉴멕시코로 뉴욕으로 무슨 뭐 그 플로리다주로 다녔다는, US 버진 그 아일랜드로 다녔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 여성은 이 많은 남자들, 특히 영국의 앤드류 왕자가 여기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의 아버지는 체코계의 주이시고 어머니는 프랑스계 학자입니다. 아버지는 뭐 미디어 거물이었고, 그런데 이제 영국 국적이에요. 이 그 길레인 맥스웰이 영국 국적이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도 했고 하는데, 만약에 이 제프리 앱스틴이 많은 그 파워풀한 사람들에게 여자 아이들을 소개를 해주고 그것으로 본인도 즐기기도 하고 이득도 얻었는데, 이 여성이 알고 있다면, 지금 이게 연방 범죄가 되잖아요. 미국에서 어린이, 미성년자 어린이와 그 성착취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범죄이기 때문에, 과연 형량을 65년이라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협조를 할 것인가? 근데 협조도 협조지만 이 여성이 그러한 유명하고 파워풀한 남자들이 이렇게 연루돼 있어 하는 증거를 갖고 있기는 하는가? 뭐 이런 장애도 있지만 본인으로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뭐 60대 초반, 60세인가 62세인가 그런데요. 65년 형량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보려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까? 영국 가디언의 추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장애도 있죠. 물론 그 소녀들이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아주 혹독한 뭐 그 당시에 그 뭐 착취로 인해서 뭐 대단한 인생 파괴를 맞았다던가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거나 증명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방 측에서 그렇게까지 그 조사를 할 흥미를 느낄까? 뭐 이런 것도 지금 의미이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의 앤드류 왕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증언을 한 4명의 과거의 소녀, 지금은 여인이 됐죠. 그 여인이 증언을 했고 그 여인과 함께 찍은, 막 허리에 팔 두르고 이렇게 찍은 사진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앤드류 왕자 측에서는, 영국 왕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진 조작된 사진이다. 사실의 사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뉴욕까지 앤드류 왕자가 와서 뭐 놀고 다니고 한 것은 직접 그 목격한 사람들은 많이 있고요. 그런데 뭐 가벼운 목격과 법적인 증거가 되는 것에는 굉장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제 앤드류 왕자에 대한 민사 재판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미국 연방 정부 이 그 측에서 이것을 정말 수사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빌 클린턴,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 이름이 그 뒤에 수없이 어린 소녀들과 연관돼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가 이 이슈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프리 앱스틴이 결국은 감옥에서 뭐 그 천 같은 것을 말아서 숨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말하자면 간수예요. 2명. 그 2명에 대한 그 혐의는 기각했습니다. 원래 이 2사람이 잘 밤새도록 지켜야지 되는데, 인터넷도 하고 그리고 뭐 잠도 자고 그리고는 뭐 시간 체크하는 것 있지 않겠어요? 거기는 다 열심히 이제 봤다라고 거짓으로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것은 어제 이제 기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한 해의 끝과 새해의 시작 하면은 대체적으로 희망적이죠. 그런데 미국은 희망보다는 조금 두려움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같은 세계와 미국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2020년에 대한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2021년보다요.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건강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잘 들어주실 것 같고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를 보니까 악시오스와 모멘티브라는 여론조사 기구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이 2022년이 희망적이라기보다 좀 두려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덜 낙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낙관적인 사람보다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54%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63%가 희망적이라고 하고 좀 두렵다 하는 사람이 36%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내년이 두려워요 하는 사람이 54%입니다. 이것도 당에 따라 조금 달라요. 공화당이 더 회의적입니다. 69%, 민주당 45%, 무당파 47% 해서 평균을 내니까 54% 사람이 희망적인 것보다 두려운 게 더 많아요 하는데 아무래도 공화당이 더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니까 팬데믹은 공통적인 것 같고 정치에 관한 것이겠죠.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드리냐면은 보통 이제 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고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 선거가 끝나고 물어보면 그 선거에서 당선된 당이 본인의 당인 사람들은 굉장히 내년이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는 반대로 나오고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2년째 들어가는데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훨씬 세상을 회의적으로 봅니다. 팬데믹에 대해서는 당, 나이, 성별 차이가 좀 적게 두렵다. 희망적인 것보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이슈별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하니까 제일 많은 것이 경제였습니다. 31%. 이 경제에는 뭐 일자리 여러 가지 뭐 임금 다 들어가겠죠. 두 번째가 민주주의인데 이것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조금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그 생각하는 사람이 24% 제일 중요해요. 민주주의가 이렇게 얘기한 데 비해서 공화당 15%, 무당파는 조금 민주주의라는 것이 또 정치와 연관이 되니까 별로 상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7%. 그리고 또 2022년도에 좀 덜 들었으면 하는 말 했더니 공동 1위가 코비드와 팬데믹과 트럼프 팬데믹과 트럼프 전체적으로는요. 그런데 공화당에게 물어보면은 바이든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니까 팬데믹과 트럼프가 가장 덜 듣고 싶은 얘기였고 대신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항상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희망이잖아요. 여행 좀 가고 싶구나 하는 말을 가장 사람들이 여행이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듣고 싶어 했습니다. 2006명을 대상으로 해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언론계의 올해 5대 뉴스를 의회신문 더 힐이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팍스예요. 팍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에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본인이 홍보하고 싶은 것, 화나는 일, 이런 일이 있으면 아침 7시부터 진행되는 팍스 앤 프렌즈의 2시간 쇼에 전화를 걸어서 본인이 전화를 걸어서 뭐 어떤 때는 막 1시간 이상씩 얘기를 하고 했잖아요. 굉장히 시청률이 높아졌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진보 미디어는 굉장히 많은데 케이블도 보수 전통적인 미디어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트럼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팍스가 나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나서는 선거에 대해서 애리조나주가 바이든이 이겼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방송에서는 얘기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싫어했죠. 트럼프도 싫어했죠. 나 지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면서 그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오아난이라든가 뉴스맥스 같은 데가 잠깐 아주 부쩍부쩍 따라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정말 보도 듣도 못한 그런 미디어들을 이 백악관에 출입기자 좌석도 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잠깐이었죠. 결국은 팍스 뉴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어도 뭐 오아난 뉴스맥스 이런 데 다 누르고 다시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가 이번에
그 1월 6일 사건에 대해서 팍스의 그 유명한 오피니언 리더들은 다 지금 당신이 빨리 당신 지지자들 불러 모아야지 돼, 집으로 가라고 해야지 돼라고 얘기하고는 그 뒤에도 계속 아니 그게 무슨 트럼프 지지자들이었어, 평화로운 시위였는데 하고, 그것도 이제 그 팍스에 관한 뉴스고요. 두 번째는 CNN 방송이 크리스 쿠모를 해고한 것. 형 앤드류 쿠모가 이제 이 그 추행 이런 그 혐의가 나오고 여러 가지 그 본인이 아주 영향력 있는 앵커잖아요. 그런 커넥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형에게 어떤 그 법적 자문도 하고 했다 해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본인 자체도 나도 다른 CNN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 저 사람이랑 같이 크리스 쿠모랑 일할 때 무슨 뭐 성적인 그런 아주 불편함이 있었어요 하고 나서 바로 해고를 했죠. 이것도 이제 미디어계에서 두 번째 그 빅뉴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 쿠머의 그 쇼도 굉장히 중요한 쇼였는데 이 뭐 트럼프 전 대통령 후반기, 임기 후반기 이런 때는 팍스도 그랬지만 조금씩 이미 그 시청률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안 알려진 건데 한 미디어가 다른 그 뭐 디지털 그 회사이기도 하고 디지털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그런 미디어 OZ라는 그런 미디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그게 세 번째입니다. OZ 미디어가 완전히 거의 그 붕괴되다시피 한 9월 달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벤 스미스가 이 사람이 이 오지 미디어라는 곳에서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 뭐 많이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투자가들을 유치하는데 마치 그 투자가들과 전화 컨퍼런스 같은 걸 하면서 한 사람이 뭐 그 무슨 뭐 그 유튜브에 무슨 중요한 인물인 척 이렇게 가장하고 해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하고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공동 창업자가 뭐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했지만 수습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지난달에 이 오지라는 미디어가 연방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미디어의 역할, 미디어끼리 뭐 뉴욕타임스와 오지 미디어는 아주 무슨 경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네 번째는 이 더 힐이 얘기한 겁니다. 폴리티코와 더 힐이 팔린 것. 왜 이 내용을 전해드리냐면 폴리티코나 더 힐이라는 매체는 여러분들께서 미국 뉴스를 접하실 때 많은 저 이외에도 정말 거의 모든 매체들이 날마다 들여다보고 인용하는 매체입니다. 그런데 폴리티코는 이제 그 독일계 사람에게 팔렸고요. 그리고 더 힐이라는 신문은 더 힐은 그 넥스타 미디어라는 그룹이 팔았습니다. 이 폴리티코가 훨씬 비싸게 팔렸네요. 10억 달러. 그리고 그 더 힐은 1억 3천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다섯 번째가 지금 뉴스룸도 각 미디어의 뉴스룸도 사람들을 다시 그 직장에 와서 일하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팍스뉴스 같은 경우도 적어도 12월 27일까지 뉴욕의 그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적어도 한 번은 백신 접종을 맞도록 의무화를 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뭐 다른 그 매체들은 진즉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다 백신 접종을 맞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회사에 와서 일하게 하기에는 지금 오미크론 변이 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들다는 이런 것들을 5가지 미디어계의 뉴스로 더 힐이 보도를 했고요. 잠시 뒤에 시간 나는 대로 나머지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새해가 되면은 정리하실 것도 있고 하는데 그 아이키아라는 가구점이 뭐 가구도 팔지만 생활용품, 저는 아이키아에 세계에 14달러인가야 하는 그런 그 냄비를 좋아하는데요.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어요. 냄비 스탠 그 냄비인데 그러니까 아주 뭐 많은 분들께서 쓰고 계시는 뭐 하나에 수백 달러 이런 냄비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 아이케어가 작은, 요즘에는 창문에도 좀 임시로 조금 해를 가렸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주 그 종이로 잘 만들어 놓는데
공급망 문제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9% 올린다고 했고요. 그동안에 가격을 올리지 않으려고 뭐 더 많은 배도 리스를 해보고 또 컨테이너도 더 많이 사보고 루트도 좀 바꿔보고 창고도 그렇고 다 조절을 해봤는데도 안 돼서 결국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로컬 사정에 따라서 평균 9% 올린다고 하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그 물류 자재도 많이 올랐고요. 아이키아에서 만드는 2022년도에도 공급망 문제는 당분간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방 끝난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참았는데 참겠죠. 2022년 오늘 밤부터 내일 그 사이에 거품이 조금 덜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샴페인을 내가 좋아하는 샴페인을 사러 마켓에 가시면 없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샴페인이 없어서 거품이 덜 난다는 얘기입니다. 좋아하는 샴페인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 역시 공급망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몇 년 동안 역시 샴페인 업계에도 이 같은 그 부족한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없는 상태는 이어질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 가격도 오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국을 1년 동안 후원해 주신 광고주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